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 통해서 지식과 통찰력을 키우는 게 워낙 오랜 습관이기도 하고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해서 심지어는 본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돈벌이가 안 돼서 문제지. 제가 예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제경영 서적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여전히 독서는 많이 하는데 이 지식과 통찰력을 공유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 김방희 TV를 통해서라도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 소개를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평보다는 아무래도 요약 정리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세계 석학들에게 토를 달 처지도 아니고요. 쉽고 재밌게 책을 이해하는 게 특히 경제경영 분야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까 합니다. 별책부록 시즌2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시즌1은 한 권에 1시간 가까이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소비자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권에 10분 내외로 축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미국에서 7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제목이 Underground Empire라는 책인데요. 아직 번역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소개해드리는데 아마 출판사에서 열심히 번역을 하고 출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출간된 번역본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대개 이제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지하에 이런 제목을 보면 음모론이 떠오를 겁니다. 그림자, 섀도우나 언더그라운드 같은 게 들어간 것들이 되게 음모론을 다룬 책이고 일본 쪽에서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림자 정부, 그림자 제국 이런 것들인데 이 책은 이런 제목에도 불구하고 전혀 음모론과는 관련이 없는 책입니다. 미국의 잘 나가는 두 정치경제학자 존스 홉킨스 대 헨리 파렐이라는 사람하고 조지타운 대 에브라임 뉴먼이라는 사람이 쓴 전통적인 가설을 다룬 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제가 어쩌면 이 책의 거의 모든 걸 다 얘기한다고 할 텐데요. 미국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무기화했나 이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 올해의 책으로 꼽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런 겁니다.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거에 환호했죠. 지식인들조차도. 94년에 일본계 미국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정원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책을 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체제 경쟁 같은 건 없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끝이 났다. 체제라는 것이. 그런 얘기였는데 글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지식인들이나 학자가 나서서 뭐가 최종적으로 이겼다. 다 이런 흐름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흐름은 끝물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사조 간의 이제 경쟁하고 갈등을 살펴봐도 비슷한데요. 케인즈주의라든가 통화주의 이런 것들에서 최종적인 승리 선언이 나올 때 대개 다른 새로운 사조가 나타나서 꽃을 피우기 직전이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체제 경쟁에서 이겨서 더 이상의 경쟁은 없다고 선언한 이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종교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해졌고 또 세계화 세력과 부족주의 간의 갈등도 컸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1년에 9.11 테러가 벌어져서 그야말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걸 벌이면서 한 10여 년 이상을 지새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어진 일은 더욱 참혹합니다. 우선 권위주의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득세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시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본주의 면에서도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거세지고 세계화에 대한 역풍이 부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와 관리 자본주의 간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확연히 미국의 힘이 빠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왜 저자들은 지금 미국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세계 경제를 무기화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뭐 의식하고 작심하고 한 건 아닌데 테러와의 전쟁 이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면서 진행해온 과정들이 바로 그런 결과로 귀결됐다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애국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 정부기구에 정말 막강한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미국의 세계 경제 장악력이 크게 강화되는데 하나는 인터넷과 도감청 능력입니다. 거의 무제한이죠. 적국뿐만 아니라 우방에 대해서도 훤히 꿰뚫게 된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부는 워낙 미국 환심을 사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한 거죠. 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라는 사람이 폭로한 통화감찰 기록이라든가 애슐런 같은 감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런 예가 될 테고 또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이 왜 위키리크스 통해서 폭로한 내용 중에 우방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의 케이블, 문건이 이제 주종을 이뤘는데 이것도 그런 무제한의 도감청 능력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인터넷이 기반이 됐고요. 그 밖에 다양한 기술적 우위가 사실 미국이 원하면 적국뿐만 아니라 경쟁국, 우방 누구라도 거의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적 국가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시작이 된 건데 해보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유용하다 이런 걸 느끼고 나서 아예 우방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완벽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축이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도 이게 현실화됐죠. 자금 제재나 통제입니다. 자금 제재나 통제. 그러니까 하마스로 공급되거나 하마스와 관련된 자금을 규제하겠다고 정부가 최근에 미국 정부가 밝혔는데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첫 번째 서방의 제재가 바로 자금 제재였죠. 이 당시에는 러시아와 자금 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서방 은행에 맡겨놓은 중앙은행의 외환보 요구를 동결시켰죠. 심지어 최근에는 그 돈을 미국이 의도하는 목표로 쓰겠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로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거죠. 분명히 돈의 주인은 있는데 그 사람 손도 못 대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괜찮은 용도라고 생각하는 곳에 쓰겠다 하는 거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이게 가능한 거는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던 스위프트, SWIFT라는 국제 결제망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일종의 나라 간의 간편 결제망인데요. 여기서 배제해버리면 사실은 끝이 나는 거죠. 러시아의 경우처럼. 이 기구 자체는 벨기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사회에도 국제적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완전한 영향권이 있다고 저자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죠. 이 자금 제재나 통제, 달러입니다. 달러. 미국은 전 세계 경제적 거래의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를 보유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추적할 수도 있고 달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그간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왕성한 경제 네트워크를 지배의 수단으로 만들어 왔다. 저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이게 완벽한 지배 도구는 아닙니다. 허점이 있죠.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서방이 제재를 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초기에는 러시아가 견디지 못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러시아 경제는 순항 중입니다. 다만 이제 일종의 새로운 암시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라든가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금 이 거래 비용 같은 것들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워낙 경제가 탄탄하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두 나라 외에 어떤 나라가 가능할지 이건 의문이고요. 또 미국의 새로운 이런 경제적 네트워크를 장악한 파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통념처럼 냉전이 끝난 게 아니라 지속되는 거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데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냉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때문에 툭 하면은 이제 핵무기 얘기를 입에 꺼냅니다. 그게 이제 냉전 시대의 생존 전략이자 억지력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반면에 이걸 세계화가 쭉 진전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정도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뉴욕타임스의 국제문제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이죠. 이 사람은 세계화 찬미주의자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든가 세상은 평평하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세계화라는 것이 결국은 전쟁을 억지시켜 줄 거다 하는 그런 논리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저자는 이 두 견해의 중간 어디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계속되는 건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미국은 새로운 지배 도구를 찾아냈고 미국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두 번째 세계화가 만능일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거기서 유력한 지배 도구를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의 우위, 그러니까 다국주의로 갈 거라는 많은 예상과 달리 미국의 우위가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 저자들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미국이 가지게 된 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힘의 무기를 미국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 주도권이 공고해지는데 만약에 우려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지켜보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상당히 그 비판적 시선도 담고 있습니다. 후일담이긴 합니다만 이 책 내고 나서 이 두 저자가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어요. 동시에 같이 같은 글을 하나 냈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막강하고 새로운 미국의 무기를 트럼프가 장악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측 불허니까 상당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거죠. 사실 미국의 무제한 도감청이라든가 인터넷 장악, 또 스위프트를 통한 자금 제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부터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걸 활용해서 중국 화웨이라는 기업을 견제하기에 이르렀죠. 이 책에 자세히 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만은 캐나다에 있던 화웨이 창업주의 딸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한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이 시스템의 위력을 잘 아는 이 사람이 악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 저자들의 걱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갈등에만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세계 각국에 대한 시선은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인데 예를 들어서 푸틴은 존경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서방이나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감시와 제재라는 두 가지 축을 엉뚱하게 쓰고 일상화할 경우에는 세계 질서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별책 부록의 결론. Underground Empire, 지하 제국을 읽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패권이 퇴색하고 다극화된 여러 이 주역들이 있는 세계 질서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실은 세계화 과정에서 열린 어떤 경제적 네트워크를 미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이 더 강력해지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라든가 이스라엘과 중동 분쟁이 아마 이걸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를 무기화한 미국의 패권이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약화되느냐 이게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란 책, 별책 부록 시즌 2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김방이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